그래서 이제 DNA 증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이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가서 증거물을 찾고 수집하는 과학수사요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어쩌다 이 과학수사요원이 한번 돼서 현장에 남겨진 증거물을 한번 네. 찾아보시면 아 제가 어떨까 합니다. 저희 눈썰미 엄청 좋거든요. 예, 한번 찾아보시죠. 네, 한번 찾아볼까요? 오, 아 너무 많은데. IQ 검사 아니죠? 어떠세요? 이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네. 굉장히 이제 다양한 오. 그 증거물들을 현장을 볼 수가 있는데 얼핏 봐도 지금 한 3가지 정도는 눈에 바로 띕니다. 일단 첫 번째 혈흔의 방향, 피가 튄 방향, 그리고 이제 발자국 방향, 그 다음에 사용했던 흉기. 저기 창문 밖에 담배꽁초도 아, 있고. 예. 아 담배. 저건 뭐 윗집에서 던졌을 수도 있고. 옷도 있네. 옷, 아, 옷에 예. 혹시 땀 같은 거? 예, 굉장히 추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혈액 많이 보이고요. 네. 저 혈액은 혈흔 형태 분석을 통해서 또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옆에 있는 칼, 이게 중요한 증거물이죠. 그래서 범행 도구고 이 칼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에서 범인의 피부 세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모발에 있는 머리카락은 뭐 주인을 일단 확인할 수가 있겠고 또 창문 쪽으로 난 발자국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현장에서 범인이 어디로 들어왔을까 이런 거에 대한 분석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또 창밖에 보시면 뭐 이렇게 소변 같은 것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실내에서도 범인이 이렇게 소변을 보고 물을 안 내리고 가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의 없는 놈이다. 그래서 이제 그 소변에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상피세포 같은 게 좀 섞여 있어서 분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휴지통에 있는 장갑. 이 장갑도 우리가 안쪽에서 범인의 피부 세포를 그 테이블에 있는 커피잔이 2개가 보이는데 저런 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문도 분석할 수가 있고 또 타액을 이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현장에 있는 거의 모든 물건들이 증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그 세포들이 그 어디 부분이든지 간에 DNA는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좀 발현이 달라져서 단백질이 좀 다르게 만들어져서 이제 다른 기능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과학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범인들도 이걸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혈액 같은 것도 지우기도 하고 뭐 이제 가져가기도 하고 막 그런 이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모든 전 국민이 등록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지문이 만약에 채취가 되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되는데 DNA 같은 경우는 그 전 국민의 DNA가 데이터가 없지 않나요? 굉장히 이제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지문의 강국입니다. 그거는 성인은 다 지문이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문이 나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확인이 돼요.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은 미성년자나 예, 외국인인 거죠. 근데 DNA는 등록이 안 돼 있죠. 우리는 DNA가 등록돼 있는 사람들은 범죄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9년에 이제 법이 통과돼서 2010년부터 이제 범죄자 중에서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DN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항상 하게 돼요. 한 번 범죄를 저지르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이 돼서 계속 모든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일단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 됩니다. 검색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증거물 중에 사실은 제일 또 많은 증거물이 타액 같은 건데 타액은 뭐 담배꽁초부터 시작을 해서 또 먹던 음식 같은 것도 있고 뭐 수박씨, 포도씨 이런 것들도 다 증거물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는 아주 분석 기술이 굉장히 좋아져서 과거에는 분석이 안 될 정도로 양이 적은 증거물들도 분석이 되는데 혈액 같은 걸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빨간 볼펜을 백지에다가 이렇게 점을 하나 찍으면 그 안에 다 분석이 되고요. 그거의 한 10분의 1 정도가 되더라도 분석이 되는데 조금 더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DNA의 양으로 봤을 때 한 100 피코그램 정도면 그 다 분석이 됩니다. 근데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DNA가 한 6피코그램 정도 돼요. 그러면 한 15개만 있어도 이제 되는. 그래서 범인들이 눈에 보이는 걸 다 이렇게 지우려고 해도 사실은 남겨져 있어서 많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코딱지도 네. 야, 그 미처 생각 못했는데. 네. 코딱지 잘 나옵니다. 네, 귓밥도 잘 나옵니다. 귓밥도. 역시 세포가 많다는 얘기죠. 만약에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거기 키우는 강아지를 봤는데 너무 귀여웠던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강아지를 한번 이렇게 만졌어요. 네. 그럼 그 강아지도 증거물이 될 수 있나요? 뭐 이론적으로 될 수가 있긴 한데 예, 거꾸로 강아지의 털이 범인한테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용의자를 잡았을 때 그 집에 그 키우던 강아지의 털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로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2012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강북구의 미아동에서 있었던 다세대 주택의 2층에 살던 남성이 근데 외출하다가 할머니가 거주하는 1층에 약간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할머니가 항상 그 시간만 되면 밖에 나와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할머니 모습이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방을 보니까 할머니가 옷이 이제 벗겨진 채로 베개가 이렇게 얼굴을 덮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머. 이 할머니의 얼굴을 누군가 이제 베개로 이제 눌러서 살인을 한 거고, 뭐 지문이 일단 발견되지 않았고요. 또 문에는 열쇠가 그대로 이제 꽂힌 채로 이제 열려 있었고, 또 별다른 침입 흔적도 없었고, 근데 이제 증거물은 할머니 몸에서 나온 이제 정액하고 혈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국과수에 의뢰를 했는데 수백 명을 의뢰를 했는데 일치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국과수에서 Y 염색체 분석을 합니다. Y 염색체를 분석하면 어떤 인종에 대한 정보를 신기하다. 대략적인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분석을 했더니 서남아시아 계통의 남성이다라는 정보를 얻게 되고 이걸 수사기관에 알려줘서 방글라데시인 남성을 용의자로 검사 의뢰를 했더니 이제 일치가 돼서 해결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머리카락 색도 다 까만색이고 눈동자도 갈색 뭐 이렇게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DNA 표현형 분석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은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다 유용하게 있는 국가니까. 이렇게 그러네요. 배제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DNA로 몽타주를 그린 겁니다. 아, DNA로만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DNA로 그린 몽타주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 얼굴인데 야, 너무 닮았다. 맨 그 그래프 상에 보면 스킨 컬러라고 결국 피부 색도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고 눈동자 색깔, 그다음에 머리카락 색깔, 그리고 주근깨가 있는지. 야, 미치겠다. 그다음에 이 지도 같은 게 있는데 또 어느 지역에서 주로 와. 살고 있는지를 이제 딱 이 사람이 이거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확률로 얘기를 해줍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완벽하게 똑같이 생겼잖아요. DNA도 완벽하게 같은가요? 태어날 때 일란성 쌍둥이는 DNA가 똑같죠. 태어날 때 살아가면서 영향을 좀 다르게 받아서 좀 차이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염기 서열이라고 해서 DNA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닌데 거기에 변화가 다르게 돼. 그래서 옛날에는 일란성 쌍둥이가 용의자면 무죄가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누가 둘 중에 한 명이 범인인 게 확실하더라도 누군지 모르면 무죄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일란성 쌍둥이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습니다. DNA를 모르는 게 없구나.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되지만 이 DNA 감식이 범죄와 관련해서만 활용되는 건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적용되는 그 사건 중에 지금 기억나는 게 이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성추문 사건이 있었어요. 스캔들. 백악관 인턴 사원이었던 그 모니카 루인스키라는 여성하고 깜짝아. 그 모니카 루인스키라는 여성하고 사이에 이제 뭐 3년 동안 뭐 9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이제 알려진 사건인데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된 계기는 사실은 이 루인스키가 자기 친구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그 클린턴 대통령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그걸 또 녹음도 하고요. 그래서 이 녹음된 테이프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근데 클린턴 대통령도 계속 그런 게 없었다라고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그 증거물이 하나가 이제 의뢰가 됩니다. 루인스키가 그 클린턴의 체액이 묻어 있는 이 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FBI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시료를 채취를 하고 드레스에 묻은 체액하고 비교를 했더니 일치합니다. 그래서 일치하면서 클린턴 대통령도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증거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근데요, 이게 범죄나 수사 말고 DNA로 밝혀낸 것 중에 혹시 또 다른 것 중에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거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궁금하다. 마치 이 지구 사람이 아니야.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사람이 아니야.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사람이 아니야. 지구 생명체가 아니고 뭐 외계인이라든지 뭐. 본 적 없는 DNA다. 그렇지. 뭐 이런 거. 제가 어떤 경험했던 사건 중에는 제일 깜짝 놀란 거는 유병헌 사건. 당시에 이제 유병헌이 이제 굉장히 전국적으로 또 검거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순천에 있는 어떤 매실밭에서 발견된 불상 변사자가 한 명 있었는데 번거지 모자도 쓰고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반드시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 그리고 당시에 이제 부패가 진행이 돼서 진짜 충격적이다. 네. 근데 그건 어떻게 밝혀진 거예요? 유병헌의 DNA를 원래 확보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죠. 한번 순천에 있는 어떤 별장에서 이제 놓친 적이 있는데 그 별장에서 수거된 증거물에서 나온 남성 DNA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원이라고 하는 종교 시설에서 뭐 칫솔이라든가 뭐 이걸 또 수거해서 또 분석한 게 있고 그 형의 DNA.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DNA를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올려놨어요. 수록을 했어요. 결국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된 거죠. 너무 깜짝 놀랐죠. 아무도 유병헌이 그렇게 매실밭에서 발견되리라고 상상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도 않았어요. 이거를 발표할 때도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안 믿었어 사람들이. 그럼 확실한 거죠? 확실합니다. 왜냐면 DNA로 나이, 뭐 인종, 키, 얼굴까지 요즘은 다 비슷하게 그리고 나온다니까. 그게 3개월 뒤에 숨어있던 아들을 또 잡아서 친자 검사를 또 확실하게 한 번 했고요. 그래서 DNA가 사실은 이럴 정도의 그 정확성이 없다면 사실은 이렇게 중요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선생님 제가 영화를 좀 많이 봐가지고 이거 진짜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왜 범죄자 DNA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럼 그 DNA에 뭔가 공통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궁금하다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했지만 외국에서는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폭력 유전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폭력 성향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옛날 원시 시대에는 사실은 그런 폭력성이 생존에 중요한 그렇죠. 요인이었거든요. 때려잡아야 돼. 전사 유전자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범죄를 결정적으로 이제 하지는 않고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연구는 있기는 합니다. 충격적이다. 왜냐면 사이코패스도 유전일 수 있다고 막 그런 거. 그런 연구를 일부 하고 있죠. 심리학 하시는 분과 정신질환 하시는 분과 또 DNA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연구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DNA 연구를 하면 할수록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서 이 DNA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어요. 미국에서는 아 있어요 법이? 예, DNA 차별금지법. 특히 이제 보험회사 같은 데서 그런 정보를 특히 이제 질병과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되면 보험을 가입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막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차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질 정도로. 일반적으로 그 광고나 뭐 전단지에 오랫동안 못 찾은 실종자들 같은 경우들도 많잖아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뭐 좀 남겨놓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 2005년에 실종자의 DNA를 확인하는 그 법이 하나 먼저 생긴 게 있습니다. 실종 아동 DNA 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아동을 잃어버리게 되면 집을 못 찾아오잖아요. 유일하게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DNA밖에 없거든요. 시설에서 살고 있는 그 실종 아동들, 그 다음에 아이를 잃어버린 가족의 DNA, 이거 두 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서 신원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뭐 한 수백 명의 아동들이 일단 신원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집에 이제 다들 냉동고를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 냉동고 안에 자기의 DNA 혹은 부모님의 DNA 또 아동의 DNA를 보관해서 얼려두면 실종이 됐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관을 한? 그냥 얼려놓으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침을 뭐- 뱉어요. 아니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아동 같으면 머리카락? 먹던 사탕을 그냥 얼려놔도 되고요. 그렇게. 그다음에 뭐 면봉으로 채취해서 그냥 얼려놔도 되고. 그 정도만 해도. 손톱 같은 경우도 되나요? 손톱이 되죠. 예, 되는데. 예. 손톱이 되죠. 예, 되는데. 예. 코딱지도 세고. 코딱지도 세고. 그만하자, 코딱지. 그래서 뭐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치매 노인도 나중에 그 실종 아동 그 법이 개정이 2번이 돼서 잃어버리면 집을 못 찾아오는 그러네요. 사람들이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저희가 생각 못한 분야가 엄청 넓네요. 네. 우리가 이제 DNA가 활용되는 분야를 크게 나누면 아까 이제 범죄 현장에서 나온 DNA를 용의자랑 맞춰보는 거. 또 하나 중요한 게 신원 확인. 대량 재난 희생자 신원 확인은 물론이고 지금 예를 들면 6.25 전사자의 유고를 가지고 신원 확인하는 거. 최근에 뭐 4.3 제주 4.3도 그렇고 5.18 이런 유골의 DNA를 분석을 해서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이제 딱 하나 우리나라에서 좀 빠진 분야가 하나 있는데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는 아직 그 가족들을 데이터베이스하는 법이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 세월호 희생자도 아직 5명이 신원을 못 찾았잖아요. 근데 이제 언젠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뼈가 뭐 바다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서 그 가족들은 다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수록을 해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대량 재난이 굉장히 이제 신원 확인이 사실은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DNA.